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년 넘게 숨막히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혼자 사는 자유를 찾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생활고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새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꼬박꼬박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숨이 막혔습니다. 내 물건을 허락도 없이 정리하고 내 속옷 서랍까지 색깔별로 맞춰놓는 남편. 거절하고 싶어도 생활비를 받는 처지라는 생각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혼도 재혼도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살만한 것과 행복한 것 사이에서 오늘도 조용히 버티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인생 여행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생 여행의 동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64 정옥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챕터 1 숨이 막혀도 살았습니다. 늦가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예식장 로비에는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국화향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정옥은 둘째 아들 재민이의 혼인 사진 앞에 서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64세 정옥은 연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반복했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래된 지인 하나가 정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오늘 너무 좋아 보이세요. 정옥이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이에요. 재민이가 잘 됐죠. 지인이 정옥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두 아들 다 장가 보내셨으니 이제 좀 편히 쉬셔야죠. 정옥은 그 말에 속으로 맞아요. 이제 쉬어야죠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정옥이 생각하는 쉬는 것은 지인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안방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꺼내뒀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던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장,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신고서. 정옥은 서류를 한 장씩 펼쳐보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가을 하늘이 낮고 회색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윤상태가 느슨하게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습니다. 벌써 왔어. 정옥이 손으로 서류를 살짝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응, 피곤해서 먼저 왔어. 상태는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리모컨 채널을 돌리는 소리, 뉴스 앵커의 목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정옥은 그 소리들 사이에 서서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손을 든 적도 없었으며 32년 동안 성실히 일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옥은 저 사람 옆에만 있으면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큰 사건이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이 막혔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갈수록 더. 이틀 뒤 저녁 거실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째 아들 호성이 아내도 데려오지 않고 혼자 왔고 딸 소희는 눈이 벌개진 채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옥이 식탁에 이혼 서류를 올려두고 자리에 앉자 호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치워요. 정옥이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며 말했습니다. 호성아, 나 결심한 거야. 호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식탁 위에 탁 짚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술 드세요?
때리세요? 바람 피웠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럼 왜요? 대체 이유가 뭐냐고요? 정욱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성아, 숨이 막혀서. 호성이 어이가 없다는 듯 뒤로 물러서며 팔짱을 꼈습니다. 숨이 막혀요? 그게 이혼 이유가 돼요? 어머니,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소희가 눈물을 참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은 해봤어요? 정욱은 두 자식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자신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미안해. 근데 이건 내가 결정한 거야. 호성이 외투를 집어들며 쏘아붙였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소희는 잠시 더 앉아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소희가 등을 돌린 채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편이고 싶은데 이건 모르겠어요. 정욱이 소희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내 편일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하게 있어. 소희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욱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동안 식탁 위의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가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욱은 20년 넘게 다니던 성당 입구 계단에 잠시 걸터 앉았습니다. 겨울 초입의 바람이 차가웠고 하늘은 낯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 회색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두 감정이 뒤섞여 어느 쪽인지 분간되지 않았지만 정욱은 굳이 정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혼 후 정욱이 얻은 집은 경기도 외곽 4층짜리 낡은 빌라의 3층 전세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결혼 생활 중 정욱 이름으로 모은 적금과 친정어머니가 남긴 작은 유산을 합친 것이었습니다. 계단 손잡이가 흔들렸고 복도 형광등은 낮에도 켜두어야 했으며 창으로 드는 햇빛은 오전 2시간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욱은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이상하게 가벼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길어야 1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욱은 다음 날부터 지인에게 연락을 돌렸고 한 주 뒤 관내 시청 구내식당 면접 자리가 생겼습니다. 면접 담당자가 안경 너머로 정욱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64시면 식당 일이 보기보다 힘들거든요. 체력이 걱정되네요. 정욱이 등을 곧게 펴고 담당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담당자가 잠시 정욱을 바라보다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구내식당 일은 새벽 6시 출근이었습니다. 정욱은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시청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동료들은 대부분 50대였고 정욱이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고 배식판을 나르는 일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무릎이 묵직해지는 오후에도 정욱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정욱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이 단순한 노동의 리듬 속에서 정욱은 오히려 이상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동료 이술래가 배식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욱 씨는 어쩜 그렇게 국 솜씨가 좋아요. 오늘 된장찌개 진짜 칼칼하니 맛있었어요. 정욱이 행주를 헹구며 말했습니다. 급하게 하면 안 돼요. 멸치를 오래 우려야 해요. 술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국 얘기예요. 인생 얘기예요. 정욱이 잠시 멈칫했다가 따라 웃었습니다.
점심 배식이 거의 끝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북적이던 식당이 한산해질 무렵 한 남자가 줄 끝에 조용히 섰습니다. 다른 직원들처럼 무리지어 오지 않았습니다. 정장 차림에 머리가 반쯤 희끗한 60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욱이 국자를 들며 물었습니다. 찌개 드릴까요? 남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판을 받아든 남자는 식당 구석 빈 테이블을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핸드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느린 속도로 밥을 먹었고 마지막 국물 한 모금까지 비운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반납 창구에 식판을 올려놓으면서 남자가 정욱 앞에 잠시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맛있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정욱이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할 사이도 없이 남자는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정욱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수십 명이 매일 지나가는 배식대에서 식사 후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날 오후 내내 정욱의 귀 어딘가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챕터 2 비오는 날의 일. 며칠이 지나도 정욱은 그 남자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지과 강 팀장이라는 것은 식당 동료 순례가 알려줬습니다. 저 양반 복지과 팀장이에요. 강민철 씨. 원래 저렇게 혼자 밥 먹어요. 아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욱이 국솥을 저으며 물었습니다. 자식은요? 아들 하나 있다는데 따로 산대요. 정욱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이후로도 강민철은 점심시간 끝 무렵이면 조용히 줄을 섰고 밥을 다 먹은 뒤에는 어김없이 수고하세요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정욱은 그 인사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 인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챘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정욱은 시청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쉬지 않고 내렸고 정욱은 처마 끝에 바짝 붙어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정류장 앞에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강민철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태워드릴게요. 정욱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버스 곧 와요. 강민철이 앞 유리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비에 버스서도 다 적겠어요. 어디 가세요? 정욱이 망설임을 접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이 따뜻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낮은 음악이 흘렀습니다. 금곡동 쪽이에요. 거기까지는 먼데. 강민철이 핸들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가요. 괜찮아요.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가 번갈아 가며 차 안을 채웠습니다. 정욱이 앞 유리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올해 혼자 사셨어요? 강민철이 잠시 시선을 앞에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5해 됐어요. 힘드셨겠네요. 강민철이 짧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혼자가 익숙해요. 그게 또 씁쓸하더라고요. 정욱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강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별이세요? 아니요. 이혼이요. 강민철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빌라 앞 골목에 차가 멈췄을 때 정욱이 내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강민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욱은 빌라 계단을 오르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마주친 것은 그로부터 열흘쯤 뒤였습니다. 동네 마트 간편식 코너 앞이었습니다. 강민철이 냉동볶음밥 2봉지를 들고 뒷면 설명을 읽고 있었고, 정옥은 그 옆 진열대에서 두부를 집어들다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강민철이 손에 든 냉동볶음밥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나은지 저게 나은지 모르겠어요. 정옥이 봉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둘 다 별로예요. 강민철이 웃으며 봉지를 다시 진열대에 올려놨습니다. 그럼 뭐 드세요, 저녁에? 저는 대충 끓여 먹어요. 찌개나. 강민철이 카트를 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요리예요. 이것저것 끓이는 게 귀찮아서. 계산을 마치고 마트 출구 앞에서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저기 앞에 커피 괜찮은 데 있는데 한잔 하실래요? 정욱이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럴게요. 카페 창가 테이블이었습니다. 정욱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강민철은 식혜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를 했고, 동네 이야기를 했고, 시청 구내식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강민철이 창밖 골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 먹을 때는 괜찮은데요. 정욱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다르죠. 강민철이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딱 그거예요. 정욱이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좋을까 기대했거든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좋긴 한데. 강민철이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좋긴 한데? 정욱이 잠시 입술을 모았다가 말했습니다. 밤에 불 끄면 너무 조용해요. 강민철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이야기, 노후 이야기, 건강 이야기. 카페를 나설 때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또 마트에서 만나면 커피 한잔 해요. 정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죠. 그 뒤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처음엔 오늘 식당 미역국 맛있었어요 같은 짧은 문자였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길어졌고 퇴근 후 커피 한 잔이 됐으며 이따금 저녁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동네 국밥집, 순두부 가게, 김밥집, 거창하지 않은 자리들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 소박한 자리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욱이 된장찌개를 먹으며 강민철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퇴직하면 뭐 하고 싶어요? 강민철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조용히. 여행은요? 혼자 여행은 잘 모르겠어요.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지. 정욱이 찌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강민철이 잠시 정욱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정욱 씨는 지금 사는 거 어때요? 혼자? 정욱이 잠깐 생각하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무도 내 물건 건드리는 사람 없고 내 페이스대로 살 수 있고, 근데 가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싶을 때 있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날 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설명 없이 저도요 한마디로 이해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욱에게는 오랜만의 감각이었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강민철이 35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임식을 치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시청 앞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벚꽃이 지고 난 자리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던 날이었습니다. 강민철이 공원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35년을 다녔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안 해도 되니까 이상하게 더 허전해요.
정욱이 벤치 옆 나뭇잎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이혼하고 집에 있을 때 그랬어요. 내가 원하던 건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랬어요. 강민철이 정욱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져요? 정욱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아진다기보다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강민철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면 됐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벤치 위로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퇴임 이후 강민철의 연락은 오히려 더 잦아졌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로 시작되는 문자가 하루에 서너 번씩 오갔고 정욱은 그것이 습관이 됐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강민철의 이름이 뜨면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챈 뒤 정욱은 잠시 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습관을 끊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강민철의 집 근처 작은 한식 술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막걸리를 마주 앉아 마셨습니다. 노란 전구 불빛 아래 파전 한 접시가 놓였고 막걸리가 두 주전자를 넘어갈 무렵 두 사람의 말수가 줄었습니다. 강민철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욱 씨. 정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정욱 씨 만나는 날이 요즘 제일 좋아요. 정욱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이 식탁 위에 놓인 정욱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정욱은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3현실이라는 이름의 벽.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전과 다른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말로 정의하기 어려운 온기와 어색함이 동시에 섞인 것이었습니다. 정욱은 며칠 동안 강민철의 연락을 받으면서도 그날 밤 술집에서의 장면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손 위에 얹혔던 그 손의 온도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강민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욱이 빌라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강민철이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정욱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정욱이 가스불을 줄이며 말했습니다. 말해요. 전화로 하기는 좀 그런데 내일 시간 돼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강민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정욱 씨,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정욱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민철이 정욱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있고. 정욱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32년 전 윤상태와 나란히 혼인신고서를 내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설렘보다 묘한 무거움이 먼저 왔던 그 감각. 지금 이 순간 그것과 닮은 무언가가 가슴 어딘가에서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정욱이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럼 정욱이 강민철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이게 내 성격인 것 같아요. 누구 탓이 아니고. 강민철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요. 섭섭해요. 강민철이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섭섭하죠. 근데 정욱 씨 말이 맞아요. 억지로 될 일이 아니니까. 정욱이 말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지내요. 이게 더 좋아요. 우리한테는. 강민철이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옥은 그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자유였으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시청 구내식당 게시판에 공지가 붙은 것은 11월 초순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욱이 앞치마를 매며 게시판 앞을 지나치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위탁업체 교체로 인해 기존 직원 전원의 계약이 다음 달 말로 종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례가 정욱의 옆에 와서 서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해요. 갑자기 이게 뭐야? 정욱은 한동안 공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글자 위를 2번, 3번 반복해서 지나갔습니다.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처럼 잠시 멍했습니다. 순례가 정욱의 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욱 씨, 괜찮아요. 정욱이 정신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요. 그러나 국솥 앞에 서서 국자를 잡고 있는 내내 정욱의 머릿속은 숫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통장 잔액, 월세, 관리비, 식비, 병원비. 계약이 끝난 뒤 정욱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주민센터 일자리 카페, 노인 일자리 안내 창구, 취업 정보지. 정욱은 눈에 보이는 곳마다 찾아다녔습니다. 마트 계산원, 아파트 경비 보조, 청소 용역, 급식 보조. 서류를 내밀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한 담당자가 서류를 훑어보다 말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저희가 지금 젊은 분들 위주로 뽑고 있어서요. 정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시청 식당에서 2년 동안 결근 한 번 없었어요.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 좀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버스 안에서 빌라 계단을 오르면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정욱은 그 말들이 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라는 2글자가 벽처럼 세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사회에서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욱의 통장 잔액은 13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28만 원, 관리비, 식비, 병원 약값. 계산을 해보면 2달을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날 밤 식탁에 앉아 통장 명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또렷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했던 건 아닐까? 정욱은 그 생각을 손으로 쓸어내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강민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때요? 일자리 알아보는 거. 정욱이 대답을 잠깐 고르다 말했습니다. 잘 안 되네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많이 다녔어요. 다녀봤는데 나이 때문에 다 안 된다고 해요. 강민철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밥은 먹고 있어요. 정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먹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강민철이 점심때 보자고 했습니다. 동네 중국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짬뽕을 시켰고 정욱은 별 생각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강민철이 짬뽕 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욱 씨, 나 연금 220만 원 나와요. 정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철이 정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다 쓰지도 못해요. 매달 절반은 그냥 통장에 쌓여요. 정욱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민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같이 살아요.
정옥은 짬뽕 국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국물 위에 홍합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것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조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의지도 하고. 정옥이 말했습니다. 민철 씨, 네. 나 전에 혼자 살겠다고 했잖아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나는 정옥 씨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정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집 유리창 너머로 겨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정옥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는 조용하고 단호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32년을 버텼는데 지금 뭘 하려는 거야? 다른 하나는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자존심이 2달 뒤 월세 내줘. 현실을 봐. 정옥이 천천히 짬뽕 그릇을 당겼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강민철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짬뽕을 다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일주일 동안 정옥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같은 생각이 돌고 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에는 식탁에 앉아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다가 구겨서 버렸습니다. 나흘째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닷새째에는 성당에 가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엿새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옥은 스마트폰을 들고 강민철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강민철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옥이 잠깐 숨을 고르다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정옥 씨, 같이 살아봐요. 강민철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할게요. 정옥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설렘인지 체념인지 스스로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이 선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린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호성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호성이 말없이 듣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살겠다고 아버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다 힘들었는데. 정옥이 말했습니다. 호성아, 상황이 바뀐 거야. 상황이 바뀌면 원칙도 바뀌어요. 이건 원칙 문제가 아니야. 호성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제대로 알기나 해요. 얼마나 같이 지냈다고. 정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20대가 아니야. 내가 판단할 수 있어. 호성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나중에 힘들어도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소희는 처음부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 때문이에요. 정옥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둘 다야. 소희가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게 더 무섭네요. 소희야. 엄마,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요. 정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회는 해봐야 알아. 안 해도 후회하는 게 인생이잖아. 소희가 잠시 울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옥은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이혼 때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그때는 반대를 받으면서도 어딘가 뚜렷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확신보다 현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그 무게를 오래 혼자 앉아받았습니다. 챕터 4 220만 원짜리 숨막힘. 이사 날은 맑았습니다. 정옥이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과 이불 한 채, 작은 화장대, 그리고
부엌에서 쓰던 냄비 2개가 전부였습니다. 포장 이사를 부르기도 민망한 분량이었습니다. 정옥은 트럭 짐칸에 짐을 실으면서 빌라 3층 창문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을 낮에도 켜야 했고 볕이 2시간뿐이었던 그 방. 좁고 낡았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아무도 정옥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시선을 거두고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강민철의 아파트는 24평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정옥은 멈칫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신발장 안의 신발들은 방향이 모두 같았습니다. 현관 입구 바닥에 흠 하나 없었고 벽에 걸린 액자들은 수평이 칼같이 맞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 쿠션은 양쪽이 정확히 대칭으로 놓였고 리모컨은 소파 팔걸이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채소는 채소끼리, 반찬통은 크기 순으로, 음료는 종류별로 칸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부엌에서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나오다 정옥의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왜요? 뭐가 이상해요? 정옥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깨끗하네요. 강민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밥 차려놨어요. 식탁에는 미역국과 잡채, 깍두기와 나물 2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정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만들었어요. 강민철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정옥은 그 말에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우리 집이라는 3글자가 좀처럼 자신의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미역국 한 술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좋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은 아침마다 커피를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정옥이 좋아하는 쑥갓을 냉장고에 채워뒀고 저녁이면 나란히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정옥은 그 나란함이 낯설면서도 불편하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옆에 있다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조금 넘어가면서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정옥이 싱크대 위에 도마를 꺼내두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도마가 없었습니다.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자 도마가 제자리에 반듯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옥이 아무 말 없이 도마를 다시 꺼냈습니다. 며칠 뒤에는 소파 위에 올려두었던 얇은 담요가 사라졌습니다. 찾아보니 안방 이불장 안에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 정옥이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려 문을 열었을 때 정옥의 운동화가 강민철의 구두와 똑같이 아코를 맞춰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처음에는 그것이 강민철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깔끔한 사람이구나 정도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옥이 일부러 물컵을 식탁 가장자리 아무데나 올려두고 저녁에 돌아보니 컵이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정옥의 등 어딘가에서 차가운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는 멈출 수 없는 습관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정옥이 저녁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내고 대파와 마늘을 조리대 위에 올려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려던 참이었습니다. 잠깐 안방에 들어가 앞치마를 가져오는 사이였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조리대 위가 비어 있었습니다. 두부는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고 대파는 채소칸에 들어갔으며
마늘은 밀폐 용기에 담겨 냉장고 문 쪽 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손을 씻으며 부엌에서 나오다 정욱의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찌개 끓이려고 했어요. 꺼내놓은 거예요. 정욱이 냉장고를 다시 열며 말했습니다. 네.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욱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재료를 다시 꺼내 조리대에 올려놓으면서 정욱의 손끝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강민철이 정욱의 통장으로 220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 없었고 단 한 번도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은 그 돈을 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넣었어요. 정욱은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고맙다는 것과 무겁다는 것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 무게가 입을 막았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이 숨막힌다고 말하는 것이 220만 원을 받는 처지에서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들릴지 정욱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씩 눈치를 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물컵을 내려놓을 때 위치를 생각했습니다. 도마를 쓰고 나면 바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슬리퍼를 벗을 때 방향을 맞췄습니다. 정욱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민철이 다시 정리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불편했습니다. 남이 치우는 것보다 내가 먼저 맞추는 것이 더 숨막혔습니다.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정욱이 스마트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호성에게도 소희에게도 먼저 연락이 없었습니다. 강민철은 아들 준혁이 내려온다며 아침부터 청소를 했습니다. 이미 깨끗한 집을 다시 닦고 또 닦았습니다. 오전에 준혁이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준혁이 정욱에게 꾸벅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정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잘 부탁해야죠.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정욱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까다로운 분이에요. 힘드신 부분이 있어도 그냥 맞춰드리시면 다 괜찮을 거예요. 정욱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표정은 진심이었습니다. 위로하려는 것인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욱이 짧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준혁네가 돌아간 뒤 정욱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강민철이 옆에서 행주로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반겨줘서 다행이에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좋은 아들이에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정욱 씨 자식들은 언제 연락 와요? 정욱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릇을 헹궜습니다. 강민철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설거지를 다 마치고 물기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명절에 아무것도 오지 않은 스마트폰 화면을 떠올렸습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다는 말이 목 안에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밤이면 정욱은 강민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정욱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먼저 솔직해졌습니다. 원하지 않는 밤이 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욱의 머릿속에는 어김없이 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220만 원. 거절하는 말이 목까지 올라오다 그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욱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강민철이 잠든 뒤 정욱은 혼자 화장실로 나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정욱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정욱은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32년을 참고 끊고 나온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버텼던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싫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는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낯설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욱은 찬물을 틀어 손목 안쪽에 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감각이 잠시 머릿속을 맑게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정욱이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강민철이 오전에 친구들과 게이트볼을 하러 나가는 두세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철이 현관에서 운동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12시 전에 돌아올게요. 점심 같이 먹어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네, 천천히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 정욱은 잠시 가만히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소파 위에 펼쳐서 올려뒀습니다. 슬리퍼를 현관에 아무렇게나 벗어뒀습니다. 어젯밤 마시다 남긴 보리차 잔을 씻지 않고 식탁 위에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그 작은 어지러움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유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 무질서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철이 돌아오기 20분 전이 되면 정욱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신문을 접어 선반에 올리고 슬리퍼를 방향 맞춰 정리하고 보리차 잔을 씻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점점 빠르고 능숙해졌습니다. 정욱은 다 정리하고 나서 부엌에 서 있다가 이 집에서 자신이 손님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매번 다시 돌아왔습니다. 챕터 5 가장 조용한 분노. 재혼 2달째로 접어들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민철이 정욱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정욱은 천장을 바라본 채 눈을 감았습니다. 거절하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220만 원. 그 숫자가 목 안에서 말을 눌렀습니다. 정욱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밥을 차리면서 자꾸 손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민철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많이 피곤했어요. 정욱이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응. 강민철이 신문에서 눈을 들어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밥 먹고 같이 산책 나갈까요? 날씨 좋을 것 같던데. 정욱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좀 쉬고 싶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쉬어요. 정욱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정욱이 유일하게 속내를 조금이나마 꺼내는 상대는 구내식당 동료였던 이순례였습니다. 어느 오후 정욱이 순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순례 씨, 나 좀 봐요. 순례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오랜만이에요. 어디로 와요? 동네 분식집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정욱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벽증 이야기, 눈치 보며 지내는 이야기, 밤이 불편한 이야기. 순례가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놀리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부부지 뭐예요. 생활비 받는데 그 정도는 맞춰줘야지. 정욱이 떡볶이 국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정욱 씨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아니잖아요. 때리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잘 주는데. 정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순례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느끼는 것이 너무 예민한 것인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더 불편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자신이 느끼는 숨막힘이 자신만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눈을 창밖에 고정한 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강민철이 친구 모임이 있다며 저녁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정옥이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닫다가 라면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라면이 끓는 동안 정옥은 식탁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끓는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냄비 소리만 들렸습니다. 면을 건져 그릇에 담고 식탁에 혼자 앉아서 먹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라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젓가락 입에 넣는 순간 눈 뒤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옥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는 이 조용함이, 아무도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 이 저녁이.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정옥은 그릇을 씻지 않고 식탁 위에 그대로 뒀습니다. 소파에 기대 앉아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가끔 행인이 지나갔습니다. 정옥은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빌라 3층의 그 좁은 방이 생각났습니다. 볕이 2시간뿐이었고 형광등을 낮에도 켜야 했던 방. 통장 잔액이 무서웠던 그 시절. 그런데도 그 방의 저녁은 이런 고요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과 똑같은. 소희에게서 문자가 온 것은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엄마, 잘 있어요. 5글자였습니다. 정옥은 그 문자를 받고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소희야, 나 좀 힘들어. 소희야, 내 목소리 듣고 싶어. 소희야, 엄마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정옥은 그 말들을 전부 지우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있어. 전화기를 뒤집어 엎어뒀습니다. 소희의 문자 5글자가 눈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강민철이 늦게 들어온 날 밤이었습니다. 정옥은 이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씻고 나와 불을 끄고 누우면서 말했습니다. 자요. 정옥이 말했습니다. 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철이 몸을 정옥 쪽으로 돌렸습니다. 정옥의 눈이 어두운 천장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뭔가가 목까지 단단하게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옥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싫어요. 강민철이 멈췄습니다. 왜요? 정옥이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싫어요. 강민철이 잠시 아무 말 없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정옥은 그 이후 오래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거절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무겁고 또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강민철이 게이트볼을 하러 나간 뒤 정옥은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속옷 서랍을 잡아당겼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옥이 늘 아무렇게나 넣어두던 속옷들이 색깔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흰 것은 흰 것끼리, 살색은 살색끼리, 검은 것은 검은 것끼리, 각각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옥은 서랍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엌 도마도, 소파 담요도, 조리대 위의 재료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옥의 속옷 서랍이었습니다. 누구도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차곡차곡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정옥의 눈 뒤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옥은 서랍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지런히 정리된 속옷들을 하나씩 꺼내서 서랍 안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색깔 구분 없이 한꺼번에 마구 개켜진 것들이 구겨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서랍이 가득 찰 때까지 집어 던지고 나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옥은 침대 위로 올라가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눈 뒤쪽이 뜨거운 채로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강민철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옥 씨, 밥 다 됐어요. 정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이 안방 문 앞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밥 먹어요. 정옥이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강민철의 발소리가 잠시 문 앞에서 머물다가 다시 부엌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정옥은 천장을 향해 눈을 떴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분명한 인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공간에서 조금씩 지워지고 있다는, 그러나 곧 다른 것이 벽처럼 앞에 섰습니다.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전세 보증금은 이미 빠졌습니다. 통장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식들과의 사이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정옥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불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는 강민철이 혼자 밥 먹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정옥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 무심함이 어떤 폭언보다 더 깊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게, 천천히. 숨이 막혔습니다. 챕터 6간을 달한 실 하나. 그날 오후 정옥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이 점심을 차려두고 2번을 더 불렀지만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강민철의 숟가락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규칙적이고 담담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옥은 자신이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돈을 넣어주고 아프면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숨막힘의 이유를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말을 꺼낼 용기가 지금의 정옥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정옥이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강민철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 안 먹었지요. 지금 먹을 거예요. 정옥이 부엌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나 알아서 먹을게요. 강민철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무슨 일 있었어요? 정옥이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없어요. 강민철이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까 왜 대답을 안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정옥이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강민철이 정옥의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요? 정옥이 반찬통 뚜껑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민철 씨, 나 지금 좀 피곤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강민철이 잠시 정옥을 바라보다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정옥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하고 싶은 말이 목 안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그러나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옥이 잠자리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소희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옥이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희야. 소희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자고 있었어요. 아니, 앉았어. 소희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빠랑 이야기했어요. 정욱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오빠가, 소희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엄마 보고 싶대요. 말은 저렇게 해도 정욱의 목에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조용히 이불을 걷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희야. 네. 오빠가 직접 그랬어. 소희가 말했습니다. 직접은 아닌데. 오빠 스타일이잖아요. 내가 엄마 요즘 어떻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면서 얼굴이 그래요. 정욱이 거실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화 많이 났었는데. 소희가 말했습니다. 화가 난 거랑 안 보고 싶은 거랑 다르잖아요. 엄마도 알잖아요, 오빠. 정욱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래층 창문에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호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나중에 힘들어도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던 그 목소리. 그 말이 야속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야속하기보다 그냥 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소희야, 잘 있었어. 소희가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엄마는 잘 있어요. 진짜로. 정욱이 대답하기 전에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잘 있어. 소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잘 있는 사람 같지 않은데. 정욱이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전화하면 목소리가 이래.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소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나한테. 정욱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 뒤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잠깐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욱은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소희의 그 말이 한동안 귓속에 남았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그 말이 오늘 하루 중 처음으로 정욱의 가슴에 제대로 닿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강민철이 오전 게이트볼을 마치고 돌아와 샤워를 하는 동안 정욱은 식탁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두 칸을 나눠 하나에는 있는 것, 다른 하나에는 없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있는 것 칸에 써 내려갔습니다. 220만 원. 따뜻한 밥. 깨끗한 집. 아프면 걱정해주는 사람. 펜이 멈췄습니다. 없는 것 칸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페이스. 아무도 안 건드리는 물건. 거절할 수 있는 밤. 아이들 목소리. 이유 없이 멍하니 앉아 있어도 되는 저녁. 소파에 신문 펼쳐두는 아침. 씻지 않은 찻잔이 식탁 위에 있어도 되는 오후. 나만의 서랍. 줄이 모자랐습니다. 정욱은 메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있는 것 칸의 글자들은 크고 분명했습니다. 없는 것 칸의 글자들은 작고 소소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들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 작고 소소한 것들이 매일 조금씩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정욱이 메모지를 반으로 접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아침마다 강민철의 밥을 차렸고 저녁마다 나란히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욱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밥을 먹고 나서 강민철이 식탁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정욱 씨 뭔가 생각이 많아 보여요. 정욱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민철 씨. 강민철이 행주를 개으며 말했습니다. 응. 정욱이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강민철을 바라봤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요. 강민철이 행주를 싱크대에 걸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해요. 정욱이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래 참은 말이에요. 들어줄 수 있어요. 강민철이 두 손을 식탁 위에 모으며 말했습니다. 말해요, 정욱 씨. 정욱이 찻잔에서 손을 떼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욱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철 씨, 나 속옷 서랍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강민철이 눈썹을 살짝 모으며 말했습니다. 속옷 서랍이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내 속옷을 색깔 맞춰서 정리해뒀잖아요. 며칠 전에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서랍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그냥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욱이 말했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그냥이 아니에요. 강민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욱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마도요. 조리대 위에 올려뒀다가 화장실 다녀오면 서랍 안에 들어가 있고, 소파 위에 담요 올려두면 이불장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내가 꺼내둔 두부를 냉장고에 넣어뒀잖아요. 찌개 끓으려고 꺼낸 건데,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미안해요. 습관이 돼서. 정욱이 강민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습관이 나한테는 숨막혀요. 민철 씨, 강민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욱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 원래 이혼한 이유가 뭔지 알잖아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숨이 막혀서 나온 거잖아요. 그 얘기를 민철 씨한테도 했잖아요. 강민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랬죠. 정욱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게 느껴져요. 크게 뭘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자꾸 숨이 막혀요. 강민철이 식탁 위에 올린 두 손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밤에도 그래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밤에도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그게 나는 정욱 씨가 싫어서 거절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욱이 말했습니다. 싫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원하지 않을 때 말을 못했어요. 강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말을 못했어요? 정욱이 잠시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220만 원 받는 처지니까. 강민철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욱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침묵이 길게 놓였습니다. 창밖 골목에서 고양이 소리가 한 번 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강민철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욱 씨, 그 돈이 정욱 씨 입을 막으라고 준 돈이 아니에요. 정욱이 강민철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게 만든 거네요. 정욱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이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내가 그 정리하는 것도 정욱 씨 불편한 줄 몰랐어요. 진짜로. 정욱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알아서 더 말하기 어려웠어요. 강민철이 두 손으로 얼굴을 잠깐 감쌌다가 내렸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욱 씨,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 씨는 나를 아끼는 것 알아요.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건 아껴주는 것보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 때가 더 많아요. 내 물건 그냥 놔두고, 내가 어지럽게 두면 그냥 두고, 내가 싫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어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몰랐던 거겠죠. 강민철이 한동안 정욱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정욱 씨, 내가 노력할게요. 정욱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 식어 있었습니다. 그 말 들으러 오래 기다렸어요. 강민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전자를 들고 와서 정욱의 찻잔에 뜨거운 물을 따라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욱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조금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 조금이 오늘 밤은 충분했습니다. 챕터 7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대화 이후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강민철이 달라지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티가 났습니다. 정욱이 싱크대 위에 도마를 꺼내두면 강민철이 지나가다 손이 가려는 것을 멈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이 도마 쪽으로 향하다가 허공에서 멈추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색하고 작은 몸짓이었습니다. 정욱은 그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색한 멈춤이 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정욱이 소파 위에 외투를 던져두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강민철이 거실을 지나가다 소파 위에 외투를 바라봤습니다. 2초, 3초, 그리고 그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욱이 부엌에서 그 모습을 곁눈으로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국을 젓는 손에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소희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것은 대화 이후 일주일쯤 지난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정욱이 베란다에 빨래를 널다 말했습니다. 왜? 어디 가게?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보러 가면 안 돼요. 정욱이 빨래 집게를 들다 멈췄습니다. 여기로. 소희가 말했습니다. 응, 안 돼요. 정욱이 잠시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이 어떻게 생각할지, 집이 어떻게 보일지 같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소희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와, 소희가 말했습니다. 진짜요. 와라.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정욱이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욱과 소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얼마 만인지 세어보지 않았지만 오래됐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소희가 먼저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깨끗하다, 집이. 강민철이 거실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소혜 씨. 소희가 꾸벅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와줘서 반가워요. 나는 시장 좀 다녀올게요. 오래 있다가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아,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강민철이 외투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모녀끼리 있어야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욱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거실을 한번 둘러보다가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여기 의자 뒀네요. 정욱이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내 자리야. 소희가 의자에 앉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면 저 골목이 다 보이네요. 응. 아침에 여기서 커피 마셔. 소희가 잠시 골목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정욱을 봤습니다. 엄마 표정이 지난번 전화할 때랑 달라요. 정욱이 베란다 문틀에 기대서며 말했습니다. 뭐가?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목소리가 꽉 막힌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정욱이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을 좀 했어. 소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한테요. 응. 소희가 무릎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줬어요. 정욱이 창밖 골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들어줬어. 근데 그것만으로도 달라지더라.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잘 못 들어줬잖아요. 그동안. 정욱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혼할 때도, 재혼할 때도 나는 엄마 말보다 내 생각이 먼저였어요. 미안해요.
정욱이 베란다 문틀에서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욱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잘못한 거 있어. 너희한테 설명을 잘 안 했어. 이혼 이유도 재혼 이유도 그냥 결정만 했지 왜 그런지를 말 안 했잖아. 소희가 말했습니다. 말했어도 나는 그때 들을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그랬겠지. 두 사람이 잠시 말없이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베란다 바닥에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정욱이 말했습니다. 응. 소희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먼저 하기가 어렵대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정욱이 작게 웃었습니다. 호성이 그 성격 그대로네.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하면 받을 거예요. 확실해요. 정욱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지 뭐. 소희가 돌아간 뒤 저녁이었습니다. 강민철이 장을 봐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밥을 먹었습니다. 강민철이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소희 씨랑 잘 지냈어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요. 자리 비워줘서.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요. 정욱이 밥을 한술 떠넣으며 말했습니다. 민철 씨.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응. 정욱이 말했습니다. 호성이한테 전화 좀 해볼 거예요. 강민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잘 될 거예요. 그날 밤 정욱이 베란다에 혼자 나와 앉았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가로등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정욱이 스마트폰을 꺼내 호성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2번, 3번. 호성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호성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호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욱이 말했습니다. 잘 있었어. 호성이 말했습니다. 네. 또 침묵이 왔습니다. 정욱이 먼저 말했습니다. 호성아, 엄마가 미안해. 결정만 하고 설명을 안 했어. 이혼할 때도 재혼할 때도. 호성이 한동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호성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응. 호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됐는데, 그냥 저 기준으로만 봤어요. 정욱이 골목의 가로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 지난 거야. 호성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기 괜찮아요. 진짜로. 정욱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진 않은데 괜찮아지는 중이야. 호성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알아. 너도. 호성이 짧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도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눈 뒤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욱은 골목 가로등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호성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은 잘 먹고 있어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잘 먹어. 밥만큼은 잘 먹어. 호성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욱은 한동안 베란다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골목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조금 더 붙들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정욱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강민철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옆에 서더니 행주를 들었습니다. 그릇 닦을게요. 정욱이 건네지 않아도
강민철이 행주를 펼쳐 정욱이 헹궈 올려놓는 그릇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한 사람은 씻고 한 사람은 닦았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팔꿈치가 닿을 만한 거리였습니다. 강민철이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호성 씨랑 통화 잘 됐어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응, 잘 됐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민철 씨,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응, 정욱이 수세미를 잠시 멈추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내가 한 말들 서운했어요. 강민철이 닦던 그릇을 찬장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운하진 않았어요. 맞는 말이니까. 정욱이 말했습니다. 맞는 말도 들으면 아프잖아요. 강민철이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프긴 했죠. 근데 아파야 알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정욱이 그릇을 헹궈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늦게 배우는 거네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60 넘어서 배우면 늦은 거 맞죠?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배우는 게 어디예요? 정욱이 작게 웃었습니다. 강민철도 웃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짧게 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설거지를 다 마치고 강민철이 행주를 개며 말했습니다. 정욱 씨, 밤에 싫으면 말해요. 그냥 자면 돼요. 정욱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앞으로는 정욱 씨 것은 손 안 댈게요. 참을게요. 정욱이 앞치마를 고리에 걸며 말했습니다. 참는 거 말고 그냥 놔두면 돼요. 참는 거랑 내버려 두는 거랑 달라요. 강민철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예요? 정욱이 강민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는 건 힘든 거고 내버려 두는 건 그냥 두는 거예요. 어지러워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참을 필요도 없잖아요. 강민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내가 노력해 볼게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그 노력? 나는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민철 씨, 강민철이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 무언가가 담겼습니다. 정욱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민철이 잠시 뒤따라 나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나란함이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편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 조금이 달랐습니다. 챕터 8 살만한 것과 행복한 것 사이. 봄이 왔습니다. 창밖 골목의 나무에 연두색 잎이 돋아났고 베란다로 들어오는 햇살이 겨울보다 길어졌습니다. 정욱은 아침마다 베란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강민철이 먼저 내려놓고 가는 커피였습니다. 정욱은 그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엄마들, 천천히 걷는 노인. 특별하지 않은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경이 오롯이 자신만의 것이라는 감각이 정욱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강민철이 외출 준비를 하다 베란다 쪽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거기 의자 하나 더 놓을까요? 나도 같이 앉게. 정욱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 자리예요. 강민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고는 그냥 나갔습니다. 정욱은 강민철이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베란다 의자 하나. 그것이 지금 정욱에게는 온전히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좁고 작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초여름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정욱이 앞치마를 벗으며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수박 반통을 두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웠겠다.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청 무거웠어요. 강민철이 거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잘 왔어요. 소희가 수박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강민철이 수박을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잘라줄게요. 소희 씨는 엄마랑 있어요. 소희가 정욱을 따라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정욱이 의자에 앉고 소희는 베란다 문 앞 바닥에 등을 기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소희가 골목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매일 아침 이거 봐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응. 소희가 말했습니다. 좋다. 정욱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어 정욱을 봤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표정이 진짜 달라졌어요. 알아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여. 소희가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뭔가 꽉 잠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그게 좀 풀린 것 같아요. 정욱이 골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을 했으니까. 소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잘 들어줬어요. 정욱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잘 들어줬다기보다 들으려고 했어. 그게 다른 거더라고. 소희가 무릎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달라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잘 듣는 건 이해하는 거고, 들으려고 하는 건 이해 못해도 노력하는 거야. 이해는 못해도 노력은 할 수 있잖아.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야겠다. 정욱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너한테 하는 말 아니야.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 같아서요. 강민철이 베란다 문을 열며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수박이 네모나게 잘려 있었습니다. 먹어요. 소희가 수박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나는 거실에 있을게요. 오래 있다가요. 베란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희가 수박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정욱이 수박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까다로운 사람이기도 하고.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맞네요. 정욱도 웃었습니다. 베란다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짧게 났다가 골목바람에 실려나갔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호성이 아내 민지와 함께 처음으로 왔습니다. 강민철이 점심을 차렸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미역국이었습니다. 정욱도 전을 부쳤습니다.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호성이 강민철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약간 숙였고 강민철은 음식을 권하는 것으로 어색함을 채웠습니다. 강민철이 갈비찜 그릇을 호성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요. 젊은 사람이 많이 먹어야지. 호성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가 전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이 너무 맛있어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요. 밥을 먹는 동안 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호성의 직장 이야기, 민지가 다니는 문화센터 이야기, 소소하고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정욱에게는 오래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민철이 차를 내오는 동안 호성이 정욱 옆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설거지를 돕겠다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호성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욱이 말했습니다. 응, 호성이 말했습니다.
잘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정욱이 호성을 바라봤습니다. 걱정했어. 호성이 말했습니다. 걱정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정욱이 말했습니다. 호성아. 호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욱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할 때 설명을 안 했어. 그냥 내 고집대로 했어. 그게 잘못됐어. 호성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해야 해. 오래 미뤘어. 호성이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마음을 한 번이라도 먼저 물어봤으면 됐는데요. 그게 안 됐어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서로 그랬네. 호성이 짧게 웃었습니다. 네. 정욱이 말했습니다. 다 지난 거야. 밥이나 자주 먹자. 호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돌아갈 시간이 됐을 때 호성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계세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응, 너도. 문이 닫혔습니다. 정욱은 닫힌 문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눈을 꼭 한 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강민철이 정욱의 옆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응,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강민철이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욱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다 강민철이 앨범을 넘기는 것을 봤습니다. 강민철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강민철이 그 사진 앞에서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가 보리차를 2잔 따랐습니다. 거실로 나와 강민철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민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욱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었어요. 강민철이 앨범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응,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욱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민철도 찻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정욱은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에게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그리움이 있는 것. 그것이 이 관계를 더 솔직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완전히 채워주려 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그것이 어쩌면 이 나이에 맞는 방식인지도 몰랐습니다. 재혼 1년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녁을 먹고 나서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를 작게 해두었습니다. 강민철이 화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정욱 씨. 정욱이 말했습니다. 응. 강민철이 화면에서 눈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 살만해요. 정욱이 강민철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철이 그제야 정욱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욱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살만한가? 불편한 것이 없어졌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강민철의 손이 여전히 가끔 물건 쪽으로 향하다 멈췄습니다. 정욱은 여전히 베란다 의자에 혼자 앉아야 숨이 트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정같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만은 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정욱이 말했습니다. 근데 민철 씨.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응. 정욱이 소파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살만한 거랑 행복한 거랑은 달라요. 강민철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밤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철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서운해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맞으니까.
두 사람이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싸우는 것도 아니었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철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욱이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도.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찾아봐야지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찾아지면 말해줄게요. 강민철이 말했습니다. 나도 찾아볼게요. 그날 밤 정욱은 강민철이 잠든 뒤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밤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아래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정욱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그 고양이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32년의 결혼 생활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버텼습니다. 현실 앞에 무릎을 꺾고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식들과 멀어졌다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숨이 막혔습니다. 여전히 가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감각을 혼자 삼키지 않는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말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서투르게, 늦게, 그래도 조금씩. 정욱은 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정욱이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살만하면 된 거야. 일단은. 그 말이 체념인지 다짐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뱉고 나니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이 행복의 보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산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마음의 자유를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자유만으로 현실을 버틸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매일 조금씩 균형을 잡으며 사는 것. 그것이 64세 이 여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철의 코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정욱은 안방 문 앞에 잠시 섰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강민철이 커피를 내려놓을 것이었습니다. 정욱은 그것을 들고 베란다 의자에 앉아 골목을 바라볼 것이었습니다. 그 의자가 아직 자신의 자리로 남아있는 한 정욱은 괜찮을 것이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밤 골목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오늘 정옥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쁜 사람이 없는데도 숨이 막히는 삶, 그 막막함을 아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남다르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살만한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만한 것을 지켜내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인생은 완벽한 선택보다 선택 이유를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편함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공간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을 때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지워집니다. 끝까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도 품위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정옥 씨가 베란다 의자 하나를 지킨 것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남겨두십시오. 당신 곁에도 정옥 씨처럼 버티는 하루가 있다면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인생 여행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인생 여행을 응원합니다. 인생 여행이었습니다.